글로리아 스콧호. 왓슨, 나한테 어떤 기록이 있는데 말이지. 어느 겨울밤, 내 친구 셜록 홈즈는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글로리아 스콧호의 기이한 사건에 관한 문서라네. 자, 이거 좀 보게. 치안 판사 트레버를 공포에 떨게 한 편지일세. 홈즈는 서랍을 열고 변색된 종이 두루마리를 꺼내서 끈을 풀었다. 그리고 회색 종이에 급하게 갈겨 쓴 짧은 편지를 내밀었다. 게임은 런던으로 가서 끝났다. 파리 사냥꾼 허드슨이 어쩐지 자꾸만 다 명령을 받아 말했다. 암꽁의 번식은 필사적으로 유지해서 너희 도망쳐라. 이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읽고 눈을 드니 홈즈가 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고 킬킬거리고 있었다. 좀 당황한 것 같군. 그는 말했다. 대간절 어떻게 이런 편지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 그려. 내가 보기엔 무섭다기보다는 좀 기괴하군. 옳은 말이야. 하지만 아픈 데도 없이 멀쩡하던 노인이 그걸 읽고 누가 총구를 들이대기라도 한 것처럼 픽 쓰러진 건 사실일세. 자꾸만 남의 호기심을 부채질하는군. 자넨 방금 내가 이 사건을 연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건 왜지?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관계한 사건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친구가 범죄 수사에 마음을 두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그는 좀채 말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 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며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내가 빅터 트레버 이야기는 한 적이 없지. 트레버는 내가 2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사귄 유일한 친구일세. 왓슨, 난 원래부터 별로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네. 언제나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서 내가 창안해낸 사고방식과 씨름하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또래의 친구들과도 별로 어울리지 않았네. 펜싱과 권투를 빼면 운동에 대한 취미도 없었고 게다가 학문에 대한 취향이 다른 친구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어서 공통점이라곤 전혀 없었으니까. 내가 사귄 친구는 트레버뿐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가는데 그 친구의 수컷 테리어가 내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사고가 생겼기 때문이었네. 우정을 키우는 방식치고는 참 재미없는 것이긴 했지만 아주 효과적이긴 했어. 나는 열흘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트레버는 문병하러 자주 들렀네. 처음에 우리 둘의 대화는 1분 만에 끝나곤 했지만 그 친구가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지. 그리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 트레버는 패기와 기백이 넘치는 혈기왕성한 친구였네.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나와는 정반대였지만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 그리고 알고 보니 그도 나처럼 친구가 없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다네. 학기가 끝날 무렵 그는 노퍽의 도니소프에 있는 집으로 나를 초대했네. 그리고 나는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 긴 여름방학 가운데 한 달을 거기서 머물기로 했지. 치안 판사이자 지주인 트레버의 부친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는 분이었네. 도니소프는 대수로의 고장인 랭미어의 북부에 인접한 작은 마을일세. 저택은 참나무 들보를 써서 지은 벽돌 건물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컸네. 집 앞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양쪽에는 멋진 라임나무 가로수가 서 있었지. 그곳의 늪지대에선 흥미진진한 드로리 사냥이 벌어졌고 특히 낚시질하는 재미가 그만이었네. 또 전에 살던 사람이 남겨놓았다는 작지만 알찬 서재에다 그럭저럭 솜씨가 괜찮은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그런 곳에서 한 달을 즐겁게 보내지 못한다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인 게 틀림없어. 트레버의 부친은 상처하셨고 자식이라곤 내 친구뿐이었네. 딸이 하나 있었지만 버밍엄에 갔다가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었다더군. 트레버의 부친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었어.
풍부한 교양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초적인 힘이 넘치는 분이었네. 책이라곤 거의 안 읽었지만 여행을 많이 다녔고 세계 곳곳을 별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지. 그리고 당신이 보고 들은 걸 죄다 기억하고 계셨네. 키는 비록 작았지만 체구가 탄탄했고 헝클어진 희끗한 머리에 갈색으로 그을은 얼굴을 하고 있었네. 푸른 눈에는 광채가 있었고. 하지만 그분은 그 일대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고 치안 판사로서 판결이 너그럽기로 소문났다네. 어느 저녁 내가 그곳에 도착한 직후였어. 우리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포트 와인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네. 그런데 빅터가 나의 관찰과 추리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 나는 그때 이미 관찰과 추리 방법론을 체계화시킨 상태였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는 미처 모르고 있었네. 노인은 아들이 친구의 한두 가지 재주를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나봐. 여보게, 홈즈군. 노인이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어. 나라면 훌륭한 대상이 되지 않겠나? 자네가 날 보고 뭔가를 추리해낼 수 있다면 말일세.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2개월 안에 테러 위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했네. 노인은 웃음기를 거두고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 그렇지, 그건 사실일세. 빅터, 왜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노인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네. 우리가 그 밀렵군 일당에게 엄벌을 내렸을 때 그자들이 칼침을 놓겠다고 위협했던 건 말이다. 그리고 에드워드 홀리경은 실제로 테러를 당했거든. 그래서 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항상 조심하고 있단다. 그런데 홈즈군이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은 굉장히 좋은 단장을 갖고 다니십니다. 나는 대답했네. 상표를 보니 구입하신 지 채 1년이 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아버님은 지팡이 손잡이에 일부러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납을 부어넣어 위력적인 무기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조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그 밖에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네. 젊었을 때 권투를 많이 하셨군요. 오, 맞는 얘기일세.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 내 코가 약간 삐뚤어지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귀를 보고 알았습니다. 권투하는 사람들은 귀가 특이한 모양으로 주저앉은 채 두꺼워져 있으니까요. 그 밖에는? 굳은 살이 박혀있는 모양을 보니 광산에서 오래 일하셨군요. 나는 금광에서 돈을 모았네. 그리고 뉴질랜드에 갔던 적이 있으십니다. 오, 그것도 맞아. 일본에도 다녀오셨고요. 사실이네. 그리고 JA라는 사람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트레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네.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앞으로 푹 꼬꾸라져서 견과류 껍질이 흩어져 있는 식탁에 얼굴을 박았지. 왓슨, 나와 내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셔츠 단추를 풀고 얼굴에 물을 뿌리자 트레버 씨는 금세 정신을 차렸네. 노인은 한두 번 숨을 몰아쉬더니 일어나 앉았어. 난 괜찮다. 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나 때문에 놀랐겠구나. 내가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심장이 좀 약하지.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이렇게 넘어가곤 한다. 홈즈군,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실제와 허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그 어떤 탐정보다 더 나은 것 같네. 앞으로 자네는 그 길로 나가게. 내 말을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의 말로 생각하면 좋을 걸세. 왓슨,
그 어른이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그러한 권고를 한 것은 내가 그때까지 단순한 취미로만 여겨오던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에 신경 쓰느라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 혹시 제가 심려를 끼쳐드릴 만한 말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아픈 데를 건드린 건 사실이야. 그런데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노인은 이제 반쯤 농담하는 투로 말했지만 두 눈에는 아직도 두려운 표정이 가시지 않았어. 그건 아주 간단하죠. 아버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물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들일 때 저는 아버님의 팔꿈치 안쪽에 JA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얼룩진 모양이나 주변의 피부가 물들어 있는 걸로 봐서 그걸 지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죠. 그렇다면 아버님은 그 머리 글자의 주인공과 한때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나중에는 글을 잊고자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네 눈이 보배로군.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외쳤지. 자네가 말한 그대로일세.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지. 하고 많은 유령 중에서 가장 나쁜 건 옛사랑의 유령이니까. 자, 당구실로 가서 조용히 씨가나 피우세. 노인은 변함없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나를 쳐다보는 눈에는 어떤 의욕이 서려 있었네.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군. 우리 집 대장이 자네 때문에 무척 놀랐나봐. 자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 마음을 놓지 못하실 거야. 트레버 씨가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일거수일투족에서 드러났네. 나 때문에 영감이 불안해한다는 걸 알게 되자 나는 그만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떠나기 바로 전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어. 우리 셋은 잔디밭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햇볕을 쬐며 대수로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네. 그런데 하녀가 와서 밖에 어떤 남자가 트레버 씨를 뵈러 왔다고 고했네. 이름이 뭐라고 하더냐? 주인이 물었지. 성명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용건은? 그 사람 얘기가 주인님과 아는 사이라고 잠깐만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이리 데려오거라. 잠시 후 늘수구레한 사내가 굽실거리며 나타났네.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걸이에 소매에 타르 얼룩이 묻은 선원용 재킷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검정색과 붉은색의 체크 무늬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달아빠진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었지. 갈색으로 탄 여윈 얼굴은 교활해 보였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들쭉날쭉한 누런 이빨이 훤히 드러났네. 주름진 손은 선원들이 다 그렇듯 반쯤 오그라들어 있었어. 사내가 구부정한 걸음걸이로 잔디밭을 걸어오는 걸 보고 트레버 씨는 목구멍에서 딸꾹질하는 듯한 소리를 냈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잠시 후 노인은 다시 돌아왔는데 내 옆을 지날 때 독한 브랜디 냄새를 풍기더군. 그래, 웬일로 여길 다 왔는가? 노인은 말했네. 선원은 눈살이 찌푸리고 서서 노인을 쳐다보았네. 하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해픈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 나를 모르쇼? 선원이 물었네. 모르기는 이 사람아, 자네 허드슨 아닌가? 트레버 씨는 놀란 듯이 말했네. 예, 허드슨 입죠.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구먼요. 그런데 당신은 자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아직도 어구통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나 꺼내 먹는 신세요. 나는 아직 옛 시절을 잊지 않았다네. 트레버 씨는 이렇게 외치면서 선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슨 얘긴가를 속삭였어.
주방으로 가게. 그러고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지. 가서 요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게. 일자리는 내가 꼭 알아봐 줌세. 고맙구먼요. 선원은 고개를 까딱하며 말했지. 나는 얼마 전에 일손이 달리는 8로트짜리 화물선에서 2년 만에 내린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쉴 생각이지. 당신이나 비도스를 찾아가면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어. 트레버 씨가 외쳤네. 아, 자넨 비도스 씨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나? 어디 그뿐이겠소. 옛 친구들이 사는 곳은 다 알고 있소이다. 선원은 음흉하게 웃으면서 하녀를 따라 구부정한 걸음으로 주방으로 갔네. 트레버 씨는 그가 광산으로 갈 때 만난 뱃사람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네. 1시간 뒤에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선원은 만취 상태로 식당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지. 나는 그 사건에서 대단히 추악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도니소프를 떠나는 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네. 내가 있어봤자 친구 입장만 곤란해질 것 같았지. 이 모든 일이 긴 방학의 첫째 달에 일어났네. 나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남은 7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유기화학 실험에 몰두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가을이 성큼 다가서면서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친구에게서 전보 한 통이 도착했네. 기니 내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니 꼭 도니소프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 물론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다시 북부로 출발했네. 친구는 말 한 필이 끄는 이륜마차를 타고 역으로 마중 나왔지. 나는 지난 2달 동안 그가 몹시 시달렸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어. 얼굴은 바짝 마르고 초췌한 데다가 예전처럼 떠들썩하고 유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 우리 대장이 돌아가신 것 같아. 친구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 그럴 리가. 나는 소리쳤지. 무엇 때문에? 뇌졸중일세.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지. 하루 종일 사경을 헤매셨어. 우리가 갈 때까지도 살아 계실지도 모르겠어. 왓슨,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고 나는 대경실색했네. 원인이 뭔가? 나는 물었네. 아, 그 점이 중요하다네. 어서 마차에 올라타게. 가는 길에 얘기해줌세. 자네가 런던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날 저녁 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내 기억나나? 기억나고 말고. 그날 부친께서 집에 들여놓은 자가 누구였는지 아나? 모르겠는데. 홈즈, 그 자는 악마였어. 친구는 외쳤지.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네. 그래, 그 자는 악마였다네. 그때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지. 우리 대장은 그날 저녁부터 길을 펴지 못하시더니 이제는 생명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탈진하고 마셨네. 그게 다 그 저주받을 허드슨이라는 인간 때문이야. 그자가 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기에? 아,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걸세. 인정 많고 너그러운 우리 대장이 어떻게 그런 불안당의 소나기에 걸려든 것일까? 어쨌든 홈즈, 자네가 와줘서 정말 기쁘네. 난 자네의 분별과 판단력을 굳게 믿고 있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가르쳐주게. 우린 평탄한 시골길을 마차로 달려갔네. 눈앞에는 끝없이 흐르는 대수로가 떨어지는 저녁해를 받아 붉게 빛났지. 왼쪽에 있는 숲 너머로는 대지주의 저택을 나타내는 높은 굴뚝과 깃발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처음에 허드슨이란 자를 정원사로 만들어 주었네. 그런데 그자가 불만스러워하니까 집사로 승진시켜 주었어. 집안이 온통 그자 소나기에 휘둘리는 것 같았지. 그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짓을 했네.
그자의 술버릇과 상스러운 말투에 하녀들은 질색을 했어. 아버지는 하녀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두루 급료를 올려주었지. 그자는 아버지가 아끼는 총을 들고 나가 배를 타고 사냥을 다녔네. 그러면서도 항상 냉소적인 태도로 눈을 흘기며 무례하게 굴었지. 그자가 내 또래만 됐어도 벌써 20번은 때려 눕혔을 걸세. 여보게,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 의문스러워지네.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편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사태는 점점 악화됐고 그 허드슨이라는 짐승은 점점 더 제멋대로 굴게 됐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말대꾸하는 걸 보고 나는 그자의 어깨를 움켜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네. 그자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 슬슬 도망치고 말았어. 하지만 말은 안 했지만 그 독사 같은 눈빛만 봐도 내게 얼마나 앙심을 품었는지 알 수 있었지. 가엾은 아버지와 그자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네만 아버지는 다음날 나를 불러서 그자에게 사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 나는 당연히 싫다고 했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왜 저런 철면피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시냐고 따지고 들었네. 아들아, 너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알게 될 거다.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반드시 알려주마. 너는 가엾은 늙은 아비의 악덕을 모를 게다. 안 그러냐, 애야? 아버지는 몹시 심정이 상한 듯 온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네. 창문 너머에서 보니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시더군. 그날 저녁에 마침내 해방의 날이 온 것 같았어. 허드슨이 가겠다고 했거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같이 식당에 앉아 있는데 그자가 들어오더니 취해서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네. 이제 노퍽에는 그만 있을라오. 햄프셔의 비도스시 댁으로 달려갈 거요. 그 사람도 나를 보면 당신만큼이나 반가워할 거외다. 허드슨, 대접이 섭섭해서 떠나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비굴하게 말하는 걸 듣고 나는 피가 끓었네. 난 아직 사과를 못 받았소. 그자는 내 쪽을 바라보며 우물하게 말했지. 빅터, 너 그동안 이분한테 무례하게 군 것을 솔직히 인정해라.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씀하셨네. 천만에요. 우린 그동안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저자를 대한 것 같은데요. 나는 대답했지. 오호, 그렇게 생각하쇼. 허드슨이 으르렁거렸네. 좋아, 젊은 친구. 어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자는 구부정한 걸음으로 방을 나갔고 반 시간 뒤에 집을 떠났네. 아버지는 가엾게도 안절부절 못하셨지. 나는 밤마다 아버지가 방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소리를 들었네. 그런데 아버지가 막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에 불행한 사건이 터졌네. 나는 궁금증에 몸이 달아서 물었지. 그것도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말이야. 어제 저녁 아버지 앞으로 포딩엄 소인이 찍힌 편지가 한 통 도착했네. 아버지는 그걸 읽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어. 아버지를 겨우 소파 위에 끌어다 앉혔을 때 벌써 입과 눈이 돌아간 다음이었지. 난 아버지가 중풍을 맞았다는 걸 알았네. 당장 포드엠 선생이 달려왔어. 우린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지만 마비는 점점 진행됐고 의식이 돌아오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네. 아버지는 지금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 트레버, 정말 끔찍한 얘기로군. 나는 외쳤지. 대간절 그 편지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었기에 그렇게 끔찍한 결과가 빚어졌지? 끔찍한 말 같은 건 없었어. 그냥 이해하기 힘든 말이 쓰여 있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장난 편지였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생겼어.
그동안 마차는 진입로의 모퉁이를 돌아갔는데 희미한 불빛 속에서 집안의 커튼이란 커튼은 죄다 내려져 있는 게 보였다네. 내 친구가 슬픔에 일그러진 얼굴로 현관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검은 옷을 입은 신사가 안에서 나왔네. 의사 선생, 어떻게 된 겁니까? 트레버가 물었지. 자네가 나간 뒤에 곧 운명하셨네. 의식을 되찾으셨나요?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잠깐. 무슨 유언이라도. 일본 문갑에 검은 서랍에 편지가 들어있다는 말씀뿐이셨네. 친구는 의사와 함께 고인이 계신 방으로 올라갔고 나는 서재에 들어가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침울한 기분이 되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네. 권투 선수이며 여행가, 금광 탐사자인 트레버 노인의 과거는 어떤 것이었고 어떤 연유로 그 심술궂은 선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일까? 또 팔뚝에 반쯤 지워진 머리 글자를 언급했을 때 졸도한 이유는 무엇이고 포딩엄에서 온 편지를 받아본 뒤에 죽도록 공포에 질린 것은 또 왜일까? 그러자 포딩엄은 햄프셔에 속한다는 게 생각났네. 그리고 비도스 씨 또한 햄프셔에 살고 있다는 것과 선원이 협박할 목적으로 그를 찾아갔다는 얘기가 떠올랐지. 그렇다면 그 편지는 선원 허드슨이 과거의 무서운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도스가 옛 동지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보내는 경고문일 수도 있었지. 여기까지는 분명해 보였네. 하지만 내 친구는 어째서 그 편지가 기괴한 장난 편지라고 했던 걸까? 친구는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음에 틀림없었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의미를 담은 교묘한 암호문이었겠지. 나는 그 편지를 보아야 했어. 만약 그 편지에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 1시간 동안 어둠 속에 앉아서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하녀가 등불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네. 그리고 내 친구 트레버가 창백하지만 침착한 얼굴로 이 서류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어. 그는 내 앞에 앉아서 등불을 가까이 끌어다 놓고 짧은 메모가 휘갈겨져 있는 회색 종이를 한 장 내밀었지. 게임은 런던으로 가서 끝났다. 파리 사냥꾼 허드슨이 어쩐지 자꾸만 다 명령을 받아 말했다. 암꽁의 번식은 필사적으로 유지해서 너희 도망쳐라. 맨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나도 자네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 거야. 어쨌든 나는 편지를 주의 깊게 되풀이해 읽었지. 그것은 분명히 내가 생각한 대로였네. 그 이상한 단어의 조합에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가 숨어 있음에 틀림없었지. 아니면 파리 사냥꾼이나 암꽁의 번식 같은 구절에 미리 약속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쓰건 편지의 의미를 추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 게다가 허드슨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편지 내용은 내가 추측한 그대로일 것 같았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선원이라기보다는 비도스일 것 같았네. 나는 편지를 거꾸로 읽어보았지. 하지만 도망쳐라 너희는 별로 고무적이지 않았어. 그래서 한 단어를 건너뛰고 읽어보았지. 하지만 게임은 가서 파리나 런던으로 끝났다 사냥꾼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갑자기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보였네. 첫 단어부터 두 단어씩 건너뛰어 읽자 트레버 노인을 절망에 빠뜨렸을 말이 떠올랐어. 그것은 간단 명료한 경고였지. 나는 버색에 편지를 다시 읽어주었네. 게임은 끝났다. 허드슨이 다 말했다. 필사적으로 도망쳐라. 빅터 트레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네. 그래, 그게 맞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군. 이 편지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파리 사냥꾼이나 암꽁의 번식은 대간절 무슨 뜻이지? 그건 편지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발신인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먼저 게임은
끝났다. 허드슨이 라고 썼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빈칸에 두 단어를 채워 넣어야 했겠지. 그는 당연히 맨 먼저 생각난 단어를 써 넣었을 거야. 사냥에 관한 단어가 많은 걸로 봐서 사냥을 좋아하거나 동물 사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군. 자네 비도스에 대해 아는 건 없나? 글쎄, 자네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군. 친구는 말했네. 비도스 씨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엾은 아버지에게 자기 영지에 사냥하러 오라는 초대장을 보내오곤 했네. 그럼 이 편지는 그 사람이 보낸 게 틀림없군. 이제 남은 문제는 부유한 두 명망가가 선원 허드슨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기에 그렇게 협박당했는지 알아내는 것일세. 여보게 홈즈, 그건 아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와 상관이 있을 거야. 내 친구는 부르짖었네. 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감추고 싶지 않네. 자, 이걸 좀 보게. 아버지가 허드슨 때문에 과거의 비밀이 탄로 나리라는 걸 예감하셨을 때 쓰신 글이네. 아버지 말씀대로 일본 문갑에 들어있더군. 자네가 읽어주게. 나는 그걸 직접 읽을 힘도 용기도 없다네. 왓슨, 이게 바로 그 친구가 건네준 편지일세. 내가 읽어주겠네. 그날 밤 오래된 서재에서 내 친구한테 이 편지를 읽어주었던 것처럼 말이지. 보다시피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 1855년 10월 8일 펠머스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11월 6일 북위 15도, 서경 25도 지점에서 침몰한 범선 글로리아 스코토의 항해에 관한 자세한 기록. 이건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의 말년을 불명예로 먹칠하게 된 지금 나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지금 내 가슴이 이토록 미어지는 것은 국법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지형 유지라는 지위를 잃게 되어서도 아니며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으로 추락하게 되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아비를 사랑하고 존경할 줄밖에 모르던 아들이 아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일을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평생 나를 따라다닌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네가 이 편지를 읽어주길 바란다. 아비가 얼마만큼 잘못을 저질렀는지 직접 말해주고 싶은 것이니. 하지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그런데도 이 편지가 파기되지 않고 네 수중에 들어간다면 간절히 부탁하노니 성스러운 모든 것과 네 엄마의 기억과 우리 부자간의 정리를 생각해서 이걸 불 속에 던져넣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잊어버리도록 하거라. 그렇지만 네가 이 부분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과거의 죄상이 탄로나 내 집에서 끌려나갔거나 또는 너도 알다시피 약한 심장이 견디지를 못해서 죽음 속에 영원히 입을 봉한 다음이겠구나. 어느 쪽이든 과거사를 덮어둘 시기는 지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가감없는 진실이니 이로써 나는 오로지 용서를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본명은 트레버가 아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제임스 아미티지였지. 그러니 너는 몇 주일 전에 너의 대학 친구가 나의 비밀을 알아챈 듯한 말을 했을 때 내가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를 이제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미티지였을 때 나는 어느 런던 은행에 들어갔고 국법을 어겨 유형을 선고받았다. 애야, 아비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다오. 나는 도박빚을 지는 바람에 공금을 꺼내서 그 빚을 갚았다. 사실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 돈을 메어 넣을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도 끔찍한 불운이 따랐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예정보다 빠르게 회계 감사가 진행되어 공금의 결손이 드러났다. 그 일은 좀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30년 전의 법 집행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느니라. 나는 23번째 생일날 쇠고랑을 차고 37명의 죄수들과 함께 범선 글로리아 스코토의 중갑판에 실려 호주로 유영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
때는 1855년이었고 크림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기존의 죄수 호송선들은 주로 흑해에서 수송선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크기도 작고 시설도 부적절한 배를 이용해 죄수들을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다. 글로리아 스코토는 원래 중국의 차를 운송하던 무역선이었는데 뱃머리가 무겁고 선폭이 넓은 구식 범선이라 새로 등장한 쾌속 범선에 밀려나게 되었다. 500톤급의 배에는 38명의 죄수 외에 승무원 26, 병사 18, 선장, 항해사 셋, 의사, 목사, 간수 넷이 타고 있었다. 펠머스를 출항할 때 배에는 거의 1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감방의 칸막이 벽은 보통의 죄수 수송선과는 달리 두꺼운 참나무가 아니라 얕은 판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물 쪽으로 바로 옆 감방에는 부두에서부터 유난히 눈에 띈 죄수가 수용돼 있었다. 그는 밝고 쾌활한 얼굴에 수염이 별로 없는 청년이었는데 살집이 없는 길쯤한 코에 턱은 호두깎이처럼 생겼다. 기세 좋게 고개를 쳐들고 거드먹거리듯이 걸었는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키였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다. 못해도 195cm는 되었을 것이다. 어둡고 지친 사람들 가운데 패기와 활력에 넘치는 얼굴을 보니 너무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꼭 눈보라 속에서 모닥불을 본 기분이었어. 나는 그가 내 옆방에 수용된 사실을 알고 기뻐했는데 한밤중에 그가 칸막이 벽에 구멍을 내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을 때는 더욱 기뻤다. 안녕하신가 형씨. 이름은 뭐고 여기는 왜 왔나? 나는 내 소개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잭 프렌더 게스트라고 하지. 그리고 당신은 머지않아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이건 농담이 아니야. 나는 프렌더 게스트 사건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었다. 내가 체포되기 얼마 전에 사건이 터져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지.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재주 많은 청년이었지만 구제불능의 악습에 젖어 기상천외한 사기술로 런던에 내노라 하는 상인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자였다. 하하하하, 내 사건을 알고 있구먼.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물론 잘 아오. 그럼 거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겠지. 그게 뭔데? 나는 거의 25만 파운드를 해먹었어. 그렇지. 그렇다고 들었소만. 그런데 경찰에서 찾아낸 돈은 한 푼도 없었지. 안 그런가? 그렇다고 들었소.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을까? 나야 모르지요. 어디 있긴 바로 내 손 안에 있지. 그는 외쳤다. 나한테는 형씨 머리털보다 더 많은 지폐가 있어. 정말이야. 그런데 젊은이, 돈 있겠다. 돈 쓰는 법도 알고 있겠다. 대간절 내가 못할 일이 뭐란 말인가? 이제 당신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쥐새끼와 바퀴벌레가 들끓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아빠진 중국 무역선의 퀴퀴한 화물칸에서 엉덩이가 물러지도록 앉아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제 몸을 귀중히 여기고 제 친구들을 귀중히 여기지. 내 장담하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라고. 그 사람이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프렌더 게스트의 말투는 원래 이랬다. 난 처음에는 아무 뜻도 없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시험해보고 온갖 맹세를 받아내더니 한참 뒤에 배를 탈취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10대 명의 죄수들은 배에 승선하기 전부터 동조자가 되었고 프렌더 게스트가 지도자였으며 원동력이 된 건 그의 돈이었다. 나한테는 동지가 있거든. 그는 말했다.
참 좋은 사람이야. 총신에 붙어있는 개머리판처럼 진실하고 말이지. 돈은 그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어디 있는지 아나? 하하하. 이 배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이야. 목사님 말이야. 그 사람은 검정 외투에 나무랄 데 없는 신분증을 갖고 이 배에 탔지. 그가 들고 온 괴짝에는 이 배의 용골에서 돛대까지 일체를 사들일 수 있는 돈이 있어. 선원들은 몽땅 우리 편이지.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선불을 주고 매수했거든. 또 간수 둘과 2등 항해사 에리어도 우리 편이야. 필요하면 선장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거야.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할 거요? 나는 물었다. 형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린 병사들의 옷을 새빨갛게 물들여 놓을 생각이지. 하지만 저들은 무장하고 있소. 젊은이, 당연히 우리도 총을 들어야 하지. 모두에게 총이 돌아갈 거야. 선원들을 몽땅 우리 편으로 만들고도 배를 손에 넣지 못하면 모두들 어린 처녀들이 다니는 기숙학교에나 보내버려야 하지. 오늘 밤에는 당신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옆방에 수용된 죄수가 나와 처지가 흡사한 청년이라는 거 알았다. 그의 죄목은 문서 위조였지. 성은 에번스였는데 나중에는 나처럼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영국 남부에서 유복하게 살고 있다. 달리 이곳을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에번스는 기꺼이 음모에 가담하기로 했고 그래서 비스케이만을 지날 때쯤 죄수들 중에서 비밀을 모르는 자는 둘뿐이었다. 배를 탈취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선원들은 모두가 이 일을 위해 선발된 무례배였다. 가짜 목사는 선교용 팸플릿이 가득 들어있는 듯한 검정색 가방을 들고 죄수들을 교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감방을 순례했다. 목사가 하도 열심히 돌아다닌 덕분에 셋째 날이 되자 누구나 침상 발치에 주의자와 권총, 탄약 1파운드, 산탄 20발을 쌓아두게 되었지. 간수 둘은 프렌더 게스트의 수족이었고 2등 항해사는 그의 오른팔이었어. 선장, 항해사 둘, 간수 둘, 마틴 대위와 그가 지휘하는 18명의 병사, 그리고 의사만이 우리에게 적대하는 세력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우리는 최대한 조심하기로 했고 그래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사는 예상보다 앞당겨졌는데 그 경위는 이렇다. 출항한 지 3주쯤 지났을 때였다. 의사가 저녁 때 몸이 아픈 죄수를 보러 내려왔는데 침상 밑에 손을 넣었다가 권총을 만진 거야. 만약 의사가 그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반란 계획을 효과적으로 파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지. 의사가 깜짝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하얗게 질리자 죄수는 즉각 사태를 파악하고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전에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대에 묶어 놓았다. 죄수는 갑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젖혔고 우리는 한꺼번에 갑판으로 몰려나갔지. 그리고 초병 둘을 쏘아 넘어뜨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려고 온 하사를 처치했다. 특등실 문 앞에서도 병사 둘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머스킷 총에 장전해 놓지 않았던 모양인지 총을 발사하지 못했다. 우리는 두 병사가 총에 착검하느라 꿈을 대는 사이에 먼저 권총을 쏘았다. 그 다음에 선장실을 향해 달려갔는데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선장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탁자 위에 붙여놓은 대서양 해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선 목사가 화약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항해사는 둘 다 선원들의 손에 붙들렸고 일은 다 끝난 듯 했지. 특등실은 선장실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생각에 반쯤 미친 상태에서 의자에 주저앉아 와글와글 떠들어댔지. 특등실 안은 사방이 벽장이었는데
가짜 목사 윌슨은 한 벽장에서 쉐리주 10대병을 끄집어냈다. 우리들은 병뚜껑을 따고 잔에다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켜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머스킷 총을 발사하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선실 안은 화약 연기로 가득 차 탁자 저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 연기가 거치고 보니 그곳은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윌슨을 포함해서 8사람이 서로 포개진 채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탁자 위에 피와 갈색 포도주를 생각하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렸는데 프렌더 게스트가 없었다면 그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다. 프렌더 게스트는 황소처럼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그 뒤를 따랐다. 밖에 나가보니 대위와 10여 명의 병사들이 고물에 모여 있었다. 특등실의 탁자 위로 천창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병사들이 그 틈으로 총알 세례를 퍼부었던 거야. 우리는 병사들이 총을 다시 장전하기 전에 덮쳤고 그들은 사내답게 저항했다. 하지만 우리 쪽이 우세했고 5분 뒤 상황은 종료되었다. 어허, 이런 도살장이 또 어디에 있을까? 프렌더 게스트는 악귀처럼 미쳐 날뛰며 죽은 자든 산 자든 가리지 않고 병사들을 어린애처럼 번쩍 집어들어서 갑판 너머로 던져버렸다. 심한 부상을 입은 하사관 하나가 놀랄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헤엄쳤으나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 그의 머리를 명중시켰다. 전투가 끝났을 때 적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간수 2과 항해사 2, 의사뿐이었다. 그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다. 자유를 되찾은 것을 기뻐하며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기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머스킷 총으로 무장한 병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과 사람들을 죽일 때 맨정신으로 그 옆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기결수 5명과 선원 3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데 반대했다. 그러나 프렌더 게스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었지. 프렌더 게스트는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일을 깨끗이 처리하는 것뿐이라고 하며 나중에 증언대에서 혀를 놀릴 인간을 남겨두지 않겠노라고 했다. 우리도 자칫하면 포로들과 운명을 같이 할 뻔했지만 프렌더 게스트는 마지막에 원한다면 보트를 타고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어. 우리는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유혈극에 벌써 염증을 느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좋아질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프렌더 게스트는 해도를 던져주며 우리는 위도 15도, 서경 25도에서 선박이 침몰하여 표류 중인 뱃사람인 거라고 하며 밧줄을 끊고 우리를 보내주었다. 아들아, 이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남았구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선원들은 활대를 잡아당겨 배가 역풍을 받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보트를 타고 떠나자 선원들은 다시 돛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마침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범선은 서서히 떨어져 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탄 보트는 파도에 실려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에번스와 나는 떨어져 나온 무리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둘이서 해도를 펴놓고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어느 해안을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해 수기했다. 그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어. 중부 대서양의 군도 카보베르데까지는 북쪽으로 800km 거리였고 아프리카 해안까지는 동쪽으로 1120km 거리였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북쪽으로 바뀌고 있었으므로 우린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때 글로리아 스코토는 우리 배에 우연에 있었는데 어느새 선체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돛만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연기 구름은 수평선 위로 거대한 나무처럼 솟아났다. 몇 초 후 천둥 소리 같은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가 옅어졌을 때 글로리아 스코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당장 배의 방향을 다시 바꿨고
수면 위에 떠있는 연기가 참극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으므로 아무도 구하지 못할 줄 알았다. 배가 침몰한 지점에는 선박의 잔해와 수많은 나무 상자, 부서진 마스크가 파도에 떠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생존자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저쪽에서 한 사내가 난파선의 잔해에 몸을 싣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는데 알고 보니 허드슨이라는 젊은 선원이었다. 그는 심한 화상을 입은 데다가 탈진한 상태라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난 뒤 프렌더 게스트와 그 일당은 남은 5명의 포로를 처형하기 시작했다. 간수 둘은 사살한 다음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고 3등 항해사도 이렇게 처치했다. 프렌더 게스트는 그 다음에 중갑판으로 내려가서 직접 불운한 외과 의사의 목을 찔렀다. 남은 사람은 1등 항해사뿐이었는데 그는 용감하고 민첩한 사나이였지. 그는 결박을 풀기 위해 용을 쓰다가 프렌더 게스트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다가올 때 마침내 밧줄을 풀어버리고 화물칸으로 뛰어들었다. 10대 명의 죄수들이 권총을 들고 뒤따라 내려갔다. 1등 항해사는 폭약통 뚜껑을 열어놓고 성냥을 들고 그 옆에 서 있었다. 배에는 그런 폭약통이 100여 개가 실려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해친다면 배를 몽땅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지.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이 일어났어. 허드슨은 폭발의 원인이 항해사의 성냥불이 아니라 어느 죄수의 빗나간 총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글로리아 스코토와 배를 점령한 폭도들은 그렇게 최후를 마쳤다. 사랑하는 아들아,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겪은 끔찍한 사건의 역사란다. 다음 날 우리는 호주로 가는 쌍돛 범선 하스퍼트 호에게 구조를 받았어. 선장은 우리가 난파한 여객선의 생존자라는 말을 선선히 믿어주었어. 해군성에선 수송선 글로리아 스코토가 해상에서 실종되었다고 단정지었고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한 얘기는 그 후 한마디도 새나오지 않았다. 하스퍼호는 순조롭게 항해하여 시드니에 기항했고 에번스와 나는 거기서 성명을 바꾸고 탄광으로 향했다. 탄광에서 과거를 감추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 나머지 일에 대해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큰 돈을 모았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부유한 식민지 사람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골에 영지를 구입하고 20년 이상 평화롭게 보람있는 인생을 살면서 과거가 영원히 묻혀버리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서 건져준 바로 그 선원이 찾아왔을 때 내 기분이 어땠겠느냐. 나는 그를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우리가 사는 곳을 수소문했고 우리를 협박해서 기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허드슨과 좋게 지내려고 노력한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드슨이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또 다른 먹잇감을 향해 떠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웬만큼은 이해하겠구나. 그 밑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알아보기 힘든 글이 있어. 비도스가 암호 편지를 보내왔다. 허드슨이 다 말했다는구나.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날 밤 내가 친구에게 읽어준 이야기였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것은 대단히 극적인 이야기였지. 내 친구는 그 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인도 타라이 지방의 차 농장으로 떠났네. 지금은 거기서 잘 살고 있다더군. 선언과 비도스에 대해 말하자면 트레버 노인에게 경고 편지가 날아온 그날 이후에 둘은 종적을 감추었지. 두 사람 다 감쪽같이 사라진 걸세. 경찰에 어떤 신고도 접수된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비도스가 선언의 단순한 협박을 실제 행동으로 착각했던 게 분명하네. 허드슨이 숨어 다니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선 선언이 비도스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결론을 내렸어.
하지만 나는 사실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네. 비도스는 허드슨이 이미 비밀을 폭로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복수를 하고 현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네. 왓슨, 이것이 바로 그 로리아 스코토의 사건 진상일세. 자네의 사건 기록부에 이 일을 끼워 넣고 싶거들랑 마음대로 하게.